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 교수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의도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소문이요. 대통령 곁에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네, 어저께 윤석열 당선인이 기자들과의 가벼운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그런 근거, 현역 의원이 가게 되는 근거가 없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죠. 아마도 지금 당선인이 생각하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은 내각계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포진하고 또 함께 정치적 뜻을 같이 했던 정치인들의 경우는 국회에서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누구보다 일당백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만들어내면서 정권 교체를 했던 것 자체가 특히 국민의힘에 있는 거의 모든 의원들 또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것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임무들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그다음은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받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장제원 의원이 누구보다 윤석열 당선인 곁에서 가까이 많은 의중들을 잘 읽고 또 열심히 일해왔던 만큼 비서실장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들이 많았지만 또 장제원 의원이 해야 되는 국회에서의 역할들도 충분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후임에 누가 올지 모르지만 그 못지않게 또 일할 수 있는 많은 인사들이 후보군들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저는 여의도로 가겠다는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뭘 물어보려고 그렇게 기다렸어? 장제원 의원님 비서실장으로 매우 아유, 원하신다는 현역 보도가 의원인데. 나왔습니다.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장성민 의원 비서실장 설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됐죠? 정무 감각과 경륜 있는 분으로 조금 기준 같은 네, 게 인선 생각하고 기준들 계시다고. 말씀해 주세요. 국민 잘 모실 수 있는 아주 유능한 분을 잘 모시고 일을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어제 오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장제원 의원과 관련해서는 현역 의원인데 이 비서실장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다 이러면서요. 뭘 물어보려고 이렇게 기다렸냐 이러는 게 이 질문을 좀 기다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기자들이나 아니면 여론에서도 누가 비서실장 될까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말을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근감 표시일 수도 있고 또 언론과 좀 더 밀착해서 얘기하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근데 태도를 보면 두 분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물론 나중에 바뀔 수도 있지만 장제원 의원도 본인 말로도 본인은 여의도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지금 당선인도 표정을 보면 현역 의원은 여의도로 가는 게 맞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 장성민 전 의원도 말을 안 했지만 손으로 표시하는 거 보셨어요? 약간 부정적인 표현으로 보여. 저은 네, 건가요? 그렇게 저는 잘 보여요. 모르겠던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예. 무슨 의미일까 고민을 해보면 예. 만약에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여지를 두는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거기서 말을 딱 끊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장성민 전 의원도 사실은 비서실장에 거론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마지막에 당선인이 얘기했던 말을 종합해 보면 전문적인 능력이나 이런 감각이 있는 분을 모시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말대로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일정 부분 정치인보다는 조금 전문성을 갖춘 분을 모시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서 이렇게 손을 이게 저은 것 같다. 예. 아니다. 네,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해주신 보입니다. 거고 장성민 카드는요 이렇게 물으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환하게 웃었어요. 네.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미소의 의미가 뭡니까? 그 약간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 분명하게 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은 이제 장성민 전 의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기서 만약 부정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원희룡 의원은요 20곡이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시죠라고 하면서 웃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대답을 되고요. 하면서 긍정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던데 그건 아닌가요? 긍정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물론 누구든지 간에 하마평에 오르면서 얘기가 전개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 자리에서는 일단 주된 질문의 핵심은 장제원 의원에 관한 건이었고 그 건이 아닌 나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이 지금 있는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질문들을 마무리 졌다고 생각합니다.
장성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장제원 의원이랑 식사를 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비서실장으로 기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 외에도 뭐 권영세 부위원장 얘기도 있고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예. 좀 어떤 인물이 가장 부합한 인물로 또 떠오를지. 일단 어제 당선인의 표현을 보면 현역 의원인데 라는 표현, 그러니까 현역 의원을 등용해서 청와대로 오는 순간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죠. 보궐선거 등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누구보다 당선인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역할을 해왔던 분들은 국회에서 최고의 일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원내 인사가 아닌 원외 인사로 볼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 싶고, 두 번째로 장제원 의원이 왜 신뢰를 받고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 곁에 있었는가를 곱씹어보면 무언가를 언급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위임하거나 뭔가 일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장제원 의원을 보면 거의 옆에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는 모습들이 자주 보일 겁니다. 예. 당선인이 어떤 일을 주문하든지 간에 즉석에서 일을 하고 가장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순간 일을 대처해 왔던 그 실력을 아마 높게 평가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우리가 흔히 아는 정치인들의 모습처럼 권위가 있고 어느 정도 자리 위치에 있지만 실제 본인이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위임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렇게 직접 나서서 정말 당선인과 함께 슬림한 청와대, 일하는 청와대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예. 그런 대통령실의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찾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아무래도 당선인 주변에 있던 분들은 어디로 갈까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윤핵관, 장제원 의원은 국회로 돌아가서 또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당선인의 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김은혜 이제 전 대변인이 된 거죠, 예, 이수위 그렇죠. 전 대변 김은혜 의원은 지금 잠시 뒤에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고 합니다. 윤심이 들어간 겁니까? 저는 들어갔다고 예. 봐요. 안 그랬으면 갑자기 대변인 자리를 그만두고 나와서 경기지사를 출마한다? 최소한 뭐 정말 백보양보해서 제가 볼 때 김은혜 의원이 그런 생각을 개인이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나 아니면 동의가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한 달 남은 대변인 그 자리를 계속 하고 가는 게 맞죠, 만약 그렇다면. 근데 제가 볼 때 김은혜 지금 의원이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예. 윤석열 당선인의 일정 부분의 동의가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경기지사에 일단 출마를 하게 되면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이제 경선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분도 사실은 김은혜 이제 의원 입장에서 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이 말이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경고성이라고도 보여요, 저는 일정 부분. 그래서 만약에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되더라도 쉽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인 것도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김은혜 의원의 출마 자체는 유승민 전 의원한테는 상당히 좀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예. 상황을 연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궁금한 게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건데 유승민 전 의원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윤심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는 뭐 저는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네. 윤심이든 아니든 저는 우리 국민의힘 이번에 경기도지사 이 중요한 선거는 그 경선 과정이 정말 치열하고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한 분이라도 더 좀 출마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 고심 끝에 험지 출마를 결심을 한 상황인데 일단 김은혜 의원이 출마하는 이런 상황을 두고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경선 과정이 치열하고 뜨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환영의 메시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속내는 어떨까요?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지사 선거가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선거면 누군가 대통령 당선인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 와서 경쟁하게 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바로 얼마 전의 선거인데 경기도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열세로 나타났던 면들을 확인한 상태고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겠다고 하고 있는 김동연 대표 같은 경우도 여전히 여론조사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예. 최선을 다해서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그냥 무난하게 후보가 돼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그 중간에 경쟁력을 담보할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유승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중도 보수, 개혁 보수, 외연 확장에 대한 강점이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내에서의 반론들도 상당히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표를 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보수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게 된다면 선거를 또 담보할 수가 없게 되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당선인과 가까이 있었던 김은혜 대변인이 나와서 경선을 치열하게 치르고 어떤 인물이 당선이 되든지 간에 손을 함께 잡고 경기지사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예. 본선 경쟁력은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저는 유승민 후보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나왔을 거라 생각하고 예.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김은혜 의원이 출마를 하면서 같이 함께 이 경선판에 올라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말 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다 기분 생각합니다. 나쁜 일이 아니다. 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일단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방송인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대선 기간에 상당히 좀 활약을 했고 그렇죠. 이번 선거에 나감으로써 정치인으로서는 체급을 상당히 좀 키우는 기회가 될까요? 당연하죠. 예. 그럼 만약에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게 되면 체급 자체가 엄청나게 커져요. 초선 의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정치인의 기문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 이번에 당선인 대변을 하면서 거의 매일 이제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 앞에 나오고 이러면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죠. 정치인 기문으로서. 근데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것만으로도 뭐 혹시나 이제 낙선을 하더라도 저는 또 이 경선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김은혜 의원은 그 자체로서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경선 때는 의원직 유지하는 건 상관없는 거죠. 경선 때는 상관없어요. 이제 경선이 이제 끝나고 나서 본인이 이제 후보가 되면 그만둬야 되지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은혜 의원 입장에서는 손해 볼 건 없어요. 만약에 경선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이기고 지금 김은혜 의원이 만약에 이제 떨어진다 하더라도 본인한테 마이너스 될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급 자체가 커지는 것이고요. 그 자체로 본다고 하면 김은혜 의원 입장에서는 출마하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마이너스 5%를 받아야 돼요. 룰 보면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제 기대감을 갖는 것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당선인의 입으로 역할을 했었고 그 부분이 결국은 경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는 보수의 결집이 일어나면 의외의 성과도 나타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점으로 본다면 김은혜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 출마 결정이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는 뭐 떨어지든 아니면 후보가 되든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은혜 의원이 오늘 이제 11시 반쯤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1시간 조금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저희도 내용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경기지사 선거가 관심을 받는 과정인데 강용석 변호사가요. 경기지사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을 했는데 이게 최고위 결정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결과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최고위원회에서도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많이들 다 이제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과거 이제 당을 떠나게 됐을 때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또 지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보수층이 결집을 해서 강용석 변호사가 기타 했던 긍정적인 측면들도 같이 공존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선거라는 건 자칫 잘못 하나의 후보자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져나오게 되면 이게 전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함으로 인해서 이 선거가 더 복잡하게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예. 제가 만약에 최고위원이 지도부에 있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고민의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아마 전체적으로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갈 것인가를 두고 아마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 고심의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간략하게 이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대충의 이제 윤곽을 보면 지금 윤핵관 중에 한 명인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 나간다 그러고요. 네. 당선인의 입은 경기지사 출마하고요. 그리고 또 김태흠 의원한테 또 이제 지방선거 출마를 또 권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당선인이 지금 당에 대한 그립을 강하게 쥐고 있는 거 아니냐. 쥐려고 하는 큰 그림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당선인 중심으로 당에 대한 그립을 진다기보다는 이번 대통령 선거 국면을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 후보와 함께 국민의힘이 혼연일체가 돼서 치렀던 선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 속에서 각자의 역할에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최적화된 역할인지를 고민하게 될 것인데요.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윤석열 당선인 옆에 가까이 있었던 인물들도 대통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내각 등에서 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네. 당선인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그리고 여당과 지금 이제 야당이 될 민주당과 협상 과정을 끌어내면서 적은 의석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들을 누군가가 가져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들을 저는 권성동 의원 등 주변인들이 보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편안한 선거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때만이 국정의 초기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앞다퉈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힘을 싣기 위한 의원들의 선택이 있는 거라 생각하고 이것이 뭐 윤석열 당선인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예. 최적화된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서 서로 선당우사의 자세들을 한 명 한 명씩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주목받는 뉴스 중에 하나가요.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안건이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돼서 의결된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소식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용산시대 속도가 붙겠죠? 붙죠. 근데 이제 과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용산 집무실을 첫날부터 사용할 수 있을까는 좀 미지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는 붙는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360억 원 정도의 예비비 지출이 결의될 걸로 보여집니다. 의결될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른 것보다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게 이제 496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연합사나 합참 이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제외했어요. 왜냐하면 그 한미연합훈련이 이번 달 말에 있거든요. 이번 달 말에 연합훈련 끝나고 나서 합참 이전 문제는 될 수 있도록 다시 예비비 집행을 하도록 하고 그 전에 일단 집무실을 꾸미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공간을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육군 참모총장이 사용하던 공간을 아마 사용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 거주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집무실도 어쨌든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그 용산에 바로 못 들어가면 통이동의 집무실도 일정 부분 또 리모델링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집무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호동이 일단 옮겨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이걸 처리해서 집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아마 이제 합참 이전 문제는 조금 시간을 두고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뭐 바로 시작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그 만남에서부터 좋은 좀 흐름이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예.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만약 마지막 순간까지 이 예비비를 의결해주지 않게 된다면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용산에서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워낙 확고하지 않습니까? 현재 의결하지 않더라도 시차가 좀 걸리겠지만 용산 집무실을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하려는 의지들이 이미 충분히 보였던 만큼 처음 5월 10일부터 완벽한 모습을 그려갈 수는 없겠지만 순차적으로 용산 집무실에 대한 완성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그 협치 의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나둘씩 잘 쌓아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제 10시부터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 원 지출안을 의결할 예정인데요. 이 안건이 의결되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대통령 당선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좀 신구 권력 간의 갈등도 좀 긴 시간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으로 좀 화해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됐고요. 오늘 이제 예비비가 의결이 되면서 5월 10일부터 당장 시작은 못하겠지만 대한민국의 용산 시대가 이제 곧 시작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강해요. 그러니까 용산 시대는 당연히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변함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시기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뭐 김부겸 총리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건 분명히 명확하게 했어요. 그건 옮기는 건 당선인이 선택할 문제이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건 주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옮겨가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용산 시대는 곧 이루어질 거고 그게 이제 언제 이루어질지는 시기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 이제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니 통이동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렇다고 하면 통이동에서 집무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가 최고의 원수가 근무하는 곳에 보안이나 아니면 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한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부분을 위해서 아마 오늘 360억 원의 예비비가 집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 원이 의결이 됐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졌는데요. 지금 총리 발언에서도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권 교체기에 안보 공백 우려, 이건 지금 해소가 된 겁니까? 현 정부 입장에서는 당초 국무회의에서의 예비비 의결에 대한 반대 입장들을 처음에 언급했을 때 근거로 들었던 게 바로 이 국가 안보에 대한 공백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부 예비비 의결하게 되는 상황에서 입장을 다소 바꾼 면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의결을 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안보에 관한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함께 해줌에 따라서 이 국가 안보에 관한 공백 문제는 충분하게 서로 조절해 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처음 문재인 정부에서 꺼냈을 때 사실상 북한이 올 초부터 각종 미사일 도발로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을 때 과연 NSC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또 반대되는 급부의 정치적 발언들도 함께 쏟아져 나왔던 만큼 이 일을 가지고 이 대통령실의 이전 문제에 대한 반대 브레이크를 거는 건 더 이상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부겸 총리가 마지막에 얘기를 한 것처럼 이 통일동 집무실에서 다소 일을 진행하더라도 절대적인 안보라든지 그리고 경호상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도 한 만큼 이 일을 잘 지켜가면서 앞으로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산시대를 열기 위한 집무실 이전 예비비 조속히 처리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한 문재인 대통령이요. 어제는 북악산에 등산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모습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경호나 수도권 방어 때문에 그 군사 통제구역이 돼가지고 출입 못했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었지만 반면에 그 덕분에 성곽이 다 보존됐잖아요. 예, 그게 개방되었으면 뭐 다 그게 훼손되기 쉬웠을 텐데. 그러니까 기도하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 북악산이나 북한산 모두 아주 기가 좋은 곳이어서 이 기 받기 위한 기도처럼 많이 사용이 됐거든요. 여기 이제 뭐 만수무강을 비는 그런 이제 기도처럼 같은 것 같고 오늘 다들 여기서 좋은 기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네, 김정숙 여사와 함께 저렇게 청와대 뒷산이죠. 북악산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 모습 보셨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이제 시민의 개방이 됐다고 하고요. 또 뭐 언론에서는 청와대 연다고 하니까 뒷산 먼저 연 거 아니냐, 경쟁 붙은 거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약속을 했었어요. 예. 북악산 개방하겠다고. 그래서 전면 개방이 이루어진 건데 약속을 지킨 거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윤석열 당선인이 또 본인도 청와대를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게 공교롭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꼭 뭐 윤석열 당선인 때문에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저게 이제 2020년 11월에 그러니까 1년 반 전에 이미 북쪽은 이미 개방을 했었어요. 예. 근데 남쪽이 어디냐면 남측이 그 청와대 뒤쪽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좀 청와대 가까워서 개방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완전히 개방을 해서 이제 북악산 전체 전 지역이 출입 가능하게 됐고요. 이게 총 탐방로가 5.2km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 길을 누구든 이제는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시간 될 때 북악산 이 개방한 데도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자, 이제 다음 주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심이 관심이죠.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명심이 또 관심입니다. 예. 관련해서요.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다선 패자 이재명 물러나서 좀 쉬어야. 예, 민주당의 미스터 쓴소리로 통합니다. 이상민 의원이요. 이른바 이재명 역할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재명 전 후보, 이재명 고문의 모습이 전면에 드러나진 않습니다만은 경기지사, 서울시장 후보군의 면면을 둘러싸고 그 뒤에 이재명 고문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가 않습니다. 뭐 전적으로 민주당 내부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선거에 지고 난 다음 0.7% 패배.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하는 젖잘싸 프레임에 갇히고 있는 게 오히려 민주당엔 독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고문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본인과 가까웠던 사람들 중심으로 선거를 어느 정도 승리 국면으로 끌고 가게 되면 그 이후에 치러지게 되는 전당대회 국면이라든가 그 이후에 보궐선거 등 국회에서의 진입이라든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시간표를 맞춰서 그려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을 텐데요.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는 진 후보 입장에서 예. 이런 방식으로 선거에 꾸준하게 정리하고 같이 나타나는 것이 온당한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그만큼 선전했기 때문에 구심점이 돼야 된다라는 당내 목소리도 있고요. 지금은 좀 쉬어야 될 때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진로를 어떻게 택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지금은 본인은 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특별히 네. 뭐 나와서 활동하는
활동하는 건 아니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는 건데 정치인 입장에서야 잊혀지는 것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국민들과 소통하는 어떤 소통의 창구를 만드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시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인위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이 어떤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 구심점이 없어요. 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민주당을 이끌어 지금 172석이나 되는 거대 야당이 될 텐데 이제 그 거대 야당의 리더십이 전체를 모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리더십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여요. 이 모습이 과연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모습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이재명 상임 고문이 언젠가 좀 뭐 지지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시기를 딱 정해놓고 언제 나가겠다 예.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당장 이번 지방선거의 명심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